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3장 조세의 기본 원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세 파트를 들어왔는데요. 우선 조세에 대한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세금을 때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싫어해요. 투덜투덜 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아니 그래 세금을 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평한 조세,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조세를 내야 된다는 거엔 다 동의합니다. 국가가 운영되려면 조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세 수입이.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평하게 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과하는 게 공평한 조세 부담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하나는 공평한 조세 부담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얻게 되는 약간 편익의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능력 있으면 세금 내 이렇게 해서 이게 능력의 원칙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편익의 원칙과 능력의 원칙 이렇게. 자, 근데 문제가 있어. 편익의 원칙과 이따 뒤에 다시 보겠지만 능력의 원칙 할 때는요. 야, 경제적 능력을 뭘로 능력자라고 봐야 돼?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진행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았어. 능력의 원칙도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 자, 우선 하나는 수평적인 측면에서 공평성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능력이 똑같은 사람은 똑같이 세금을 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수직적 공평성도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우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 거기까지는 다들 찬성하고 오케이 할 겁니다. 야, 그런데 얼마나 많이 내?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게 많이 내? 이렇게. 네. 이게 바로 이제 누진세에 대한 찬반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조세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때리게 되면 자원 배분에 대한 효율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회적 후생 손실, 초과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탈세 행위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세금을 내게 되면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려고 피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탈루 소득이 생겨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이 절세랑 다른 말입니다. 절세는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행위고요. 탈세는 세금을 안 내는 불법적인 어떤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배경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세라는 것은요, 정부가 잘 조직된 시스템에서 정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세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세의 어떤 기본적인 골격은 변화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어디다가 세금을 때리냐, 세원 구성이라고 하는데 세원을 텍스 베이스라고 합니다. 조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제 변수라든가 아니면 조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제 행위를 우리가 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화폐 경제화의 정도가 미미했고요. 그리고 상업화와 도시화도 별로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 가능한 조세의 종류가 별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권력자들은요, 토지에 대한 과세를 했습니다.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사람 수가 많으면 그걸 이제 사람 머릿수에 세금 때린다 해서 인두세라고 하고요. 토지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그걸 지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주요 세입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화폐화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요. 물건으로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쌀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에서 걷어들인 농작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세금 내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야. 너 와서 일해. 뭐 노역해. 이렇게 되는 방법으로 세금을 걷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 사회로 이행하면서요. 관세나 주세, 담배세 같은
물품세가 이제 주종을 이뤘습니다. 물건에 세금을 때리는 거야. 담배에 때리거나 아니면 술에다가 세금을 때리거나 아니면 수입 물건에다가 세금을 때린다 해서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물품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변화는요. 당시에 활기를 띠어가던 국내 상업활동과 해외 무역활동이 과세 당국의 그러니까 경제가 막 커지게 되면서 국가 간의 상업활동과 교육이 이루어지잖아. 야, 저기서 국가도 뭔가 좀 이득을 취해야 되겠는데 야, 저기 거래하는 거에 내가 세금을 때려서 이제 조세 수입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때 관심사는요. 정부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재정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이거에 주로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조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에 미치는 효율성이라든가 뭐 공평성 이런 것들은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회로 가게 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직접세에 대한 의존이 커졌어요. 우리 간접세는요, 아까 본 것처럼 물건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것이고요. 이 직접세는요,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법인 소득인 거예요. 법인세, 법인소득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금을 때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또 물품세 같은 경우에는요, 점차 확대가 되면서 부가가치세, 이거 있잖아요. 모든 물건에다가 다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서 근대적 물품세로서 정착하기 시작해 왔고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그래서 미국은 약간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간접세 위주로 이제 조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조세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세금을 때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게 싫어하잖아.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순조롭게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싫어한다니까요. 그걸 이제 뭐라 그런다? 부작용이 이제 조세를 저항한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세금 내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자, 근대사회 진입 후부터는 조세가 단순하게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어떤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대사회 이후에서는 조세 제도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았어. 조세 제도가 발전하게 됐어. 근데 바람직한 조세는 과연 어떤 조세일까? 바람직한 조세 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요.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납세자들 사이에서 공평한 분배. 그렇죠. 공평하게 부담을 져야 한다. 뭐 공평성이라는 게 거기 깔려 있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경제적 효율성. 우리가 자원 배분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금을 때리게 되면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란이 발생하거든요. 교란. 이걸 디스토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스토션을요. 가능한 한 어떻게 한다? 최소화하게 되는 게 바로 효율성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요. 초과부담이라고 보시면 돼. 뒤에. 초과부담이 비효율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초과부담 비효율성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심플해야 돼. 조세제도가 복잡하게 되면은요. 행정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하고 그리고 세금이 심플해야지 내가 내는 게 얼마큼 내는 것이 딱딱딱 이게 비교 가능해. 그래서 납세자들이 좋아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지 밀실에서 복잡하게 조세를 짜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는지 그걸 잘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뭐야 나만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신축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 쉽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세를 바로 신축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정치적 책임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각의 납세자가 조세를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밝히고요. 그 다음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갑자기 이제 위정자가 세금 걷어야겠다 해서 왕이 막 조세를 막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조세 부과와 징수 과정이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조세 법률주의라고 얘기하죠.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람직한 조세 중에서는요, 많은 이런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공평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많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공평한 조세 부담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공평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공평한 조세 부담 할 때요, 두 가지 기준 잣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편익의 원칙이야. 베네핏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해. 정부가 제공한 공공재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야. 내가 혜택을 받으니까 그에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서비스로부터 각각의 납세자가 받은 혜택,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측면이 강하게 됩니다. 이게 편익의 원칙이에요. 편익의 원칙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정부가 생산 공급한 공공재에서 내가 혜택을 받구만. 혜택을 보게 되니까 내가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이고, 이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다음 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다른 하나의 원칙은 어빌리티, 능력의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납세자들이 가진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부담을 지우는 게 공평하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많고 자녀가 많고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면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근데 부양가족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소득도 되게 높아. 그럼 능력이 되게 있어. 그러면 세금을 낼 여력이 좀 많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좀 타당하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부담을 지우는 게 공평하다 보는 게 바로 능력의 원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자, 다시 하나는 편익의 원칙, 다른 하나는 능력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편익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편익은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편익 원칙은 각각의 납세자가 공공 서비스에서 얻은 어떤 편익에 비례해서 조세를 부담하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출 구조의 특성이 공평한 조세 구조에 조세 제도의 성격에 영향을 미쳐요. 어디에다가 정부가 돈을 썼는가? 그거에 따라서 조세 제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세금을 쓰게 되면, 세금을 거두게 되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내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혜택의 대가로 조세를 낸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빅셀은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발적 협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거 실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 얼마나 내가 편익을 보는지를 그걸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공공재 생각하시면 돼요. 편익이라는 게 측정이 어려워요. 측정이 곤란하고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편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편익을 안 봤다라고 뻥을 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다가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해요.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부가 제공하는 재원화 서비스에서 각각의 납세자가 얼마나 큰 편익을 얻게 되는가, 이거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측정하는 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요. 편익의 원칙은 굉장히 그냥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내가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편익이 얼마만큼인가 그걸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랑, 그리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애당초 적절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은요,
편익의 원칙을 부담하는 게 오히려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소득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제공하는 수돗물에 대해서 편익을 많이 얻게 되는 사람이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계층이야 정부가 제공하는 수돗물, 아리수 그런 거에 의해서 와 내가 혜택을 많이 본다 이렇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 돈 많은 부자들은요 만약에 나 수돗물 안 마실 거야 정수기 마실 거야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제공한 공공재에 대한 수돗물 같은 거 우리가 소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적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 그러면 이거 뭐야 역진적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편익의 원칙은요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아이디얼하지만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재원화 서비스가 소비에서 경합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이게 뭐야 사적재이잖아요. 사용재잖아. 그래서 사적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랬을 때 예외적으로 편익의 원칙을 조금 사용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의 사용료와 지하철 요금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 이렇게 적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의 원칙을 볼게요. 공공재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혜택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혜택과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납세자의 담세 능력이야 세금을 얼마나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 이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좋죠. 그 사회주의 시스템의 경제체제는 뭐예요? 어떻게 되냐면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좋지 않습니까? 야, 너 능력 있고 체력 건장하니까 일 많이 해. 아, 너는 좀 능력이 없고 체력, 몸이 아프고 뭐 등등 이렇게 되니까 일 조금 해. 아, 가장 좋잖아.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공동의 저장 창고에다가 뭘 만든다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그래서 아우 나는 몸은 튼튼하고 건강하지만 별로 안 먹어도 돼. 이러면 조금 가져가고요. 나는 별로 일한 건 없지만 나는 많이 먹는 그런 먹방을 또 찍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건 좀 약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좀 잘 반영하기가 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능력의 원칙이라는 것은 담세 능력에 따라서 부담이 분배되어야 그게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동등희생의 원리 뒤에 볼 건데 그게 바로 요 능력의 원칙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담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다,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재분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지출의 혜택과 조세 부담을 연결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자발적 협조를 얻기 힘들어. 그러니까 능력 있다고 세금을 많이 내라고 했는데 그 혜택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할게요. 아 그럼 내가 세금만 내고 혜택은 별로 받지 못하면 아 이게 뭐야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래서 자발적 협조를 얻기 어렵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편익의 원칙은 뭐예요? 내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의 혜택이 바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바로 나한테 혜택이 들어오는 거니까 나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평한 과세 원칙으로 능력의 원칙 접근법이 갖는 호소력은 편익의 원칙보다는 더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쓴다? 편익의 원칙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원칙적으로 이제 어떤 걸 많이 사용합니까? 그러면 능력의 원칙을 우리가 기반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결과 약간 소득 재분배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능력의 원칙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평적 공평성이 있고요. 수직적 공평성이 있습니다. 수평적 공평성은요. 얘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수평을 맞추는 거야.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수평적 공평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를 근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을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능력자다. 어떤 사람이 능력자야? 키가 크면 능력자? 몸무게 많이 나가면 능력자?
글쎄 뭐 말 잘하면 돈 잘 벌면 뭐 애매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하면 능력자예요. 뭐 기준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냐면 뭐 실질 소득으로 볼 수도 있고 잠재 소득으로 볼 수 있고 재산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능력 같은 거 할 때도 결혼을 했는가 인종과 종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수직적 공평성은요. 소득이 커짐에 따라서 더 큰 소득을 지닌 사람은 조세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수직적 공평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게 누진성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죠. 누진성과 관련돼 있어요. 내가 능력이 더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능력이 많은 거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경제적 능력이 커짐에 따라서 근데 얼마나 누진적으로 조세를 부담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과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요.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이 뭐다, 수직이 뭐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똑같은 사람한테는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세금을 다르게 부과한다라는 게 수직적 공평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 공평성에서는요. 동일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한테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니 동일한 능력을 도대체 뭘로 측정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제적 능력의 평가 기준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소득입니다. 각 사람들이 얻게 되는 소득의 크기가 바로 경제적 능력의 평가 기준으로서 현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의 크기를 가지고 이제 나타내는데 소득만을 기준으로 해서요 경제적 능력을 평가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김 씨와 이 씨 보면은 김 씨가 선택점이 소득이 여기야. 예를 들면 김 씨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뭐 연봉이 뭐 1억이라고 할게요. 1억. 이 씨의 소득은 김 씨의 소득보다는 좀 작아요. 이 씨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와, 그러면 이 씨보다 김 씨가 훨씬 더 능력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김 씨는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요 15시간씩 일을 한 거야. 근데 이 씨는요 하루에 일한 시간으로 따지면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뭐 유튜버로서 먹방을 찍는다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썸네일 만들고 올렸더니 뭐 그래서 막 1년에 3천만 원 버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그냥 2시간도 노동을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노동 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면 연봉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월급 이렇게 기간별로 얘기하는 게 얘가 더 많이 능력 있다라고 보기는 그럴 거야. 왜냐면 얘가 소득은 높은데 그만큼 많은 시간을 노동 시간을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씨는요 뭐야 소득은 낮지만 여가를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여가를 즐겨. 자기가 여가를 즐길 것인가 배짱이 같이 살 것인가 개미같이 살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일한 예산 집합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무차별 곡선의 체계를 갖고 있어서 서로 다른 소득의 격차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야, 그러면 예산 집합이 똑같으면 같은 능력자로 보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동일한 예산 집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우 명백한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 3명의 사람이 있어요. 정 씨와 최 씨와 박 씨가 있는데요.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합이 제일 커서 압도적으로 능력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합이 커요. 압도적으로 커. 압도적으로 커. 그러니까 능력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산 집합이 가만히 보시면 밖으로 갈수록 우리가 능력자다 볼 수 있는데 최 씨와 정 씨 같은 경우는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 같은 경우는 어느 게 더 바깥쪽에 있습니까? 애매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박 씨가 최 씨나 정 씨보다 경제적 능력이 크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최 씨와 정 씨 중에서 누가 더 경제적 능력이 큰가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집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요, 나름대로 이것도 뭐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봉이 1억이고 3천만 원인데 야, 시간당 베이스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임금률, 시간당 임금률이 높을수록 더 큰 경제적 능력자로 보면 되겠네. 시간당 어떤 사람은 10,000원 받고 어떤 사람은 시간당 10만 원 받고 그러면 시간당 받게 되는 임금률 가지고 10배 더 받게 되니까 더 많이 받게 되니까 10배 더 능력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당 임금률 얘기할 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아니 손흥민이 시간당 아니면 축구 경기 뛰었을 때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긴 한데 뭐 이건 뭐 압도적으로 많이 받긴 하는 거지만 근데 보통 능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거기다 교육이나 직업훈련 같은 인적 투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사자가 붙었거나 의사 같은 사람도 돈을 많이 버는데 의사가 되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야 손흥민 뭐 그냥 쉽게 돈 버네. 여러분들이 한번 손흥민 같이 해보세요. 못하잖아. 우선 재능을 떠나서요. 엄청난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땐 유재석 그냥 좋은 이미지로 어떻게 쉽게 아니에요. 그게 또 한 번에 만들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교육이라든가 많은 경험이라든가 많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그만큼 비용을 노력과 시간을 거기다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간당 임금률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아는데 그렇게 높은 임금률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을 투자했는가 거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간당 임금률이 뭐 한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돼서 뭐 억대 연봉을 버는데 또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에 1억을 버는데 한 9천만 원 비용을 쏟아붓다? 그럼 이제 그 남는 게 사실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인풋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임금률이 얼마인가를 또 알아내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너 시간당 얼마 벌어? 이렇게 측정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시간당 임금률은요, 전부 다 뭐야? 근로소득이야. 이게 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뭐 몸을 이렇게 혹사하면서 돈을 버는 게 근로소득에 가까운 건데 진정한 소득자는 뭐야? 이거요. 비근로소득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물주 어때? 건물주 이렇게. 건물 갖고 있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세수입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게 깨갱 되는 거지. 아니면 뭐야? 주식을 샀어, 주식. 주식 투자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나는 거야. 아니면 비트코인을 샀어. 비트코인 뭐 한 몇만 원일 때 샀는데 이게 몇 억이 돼버리고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이렇게 비근로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장땡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야? 이 사람들 앞에서는 깨갱 이렇게 된다고. 나 임금률이 시간당 10만 원이네, 20만 원이네. 뭔 소용이야. 그렇게 되니까 여기요. 비근로소득의 주소득원이 되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사실 또 이제 판단이 애매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야, 그럼 소비를 하면 어떨까? 얘가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었던, 비근로소득으로 벌었던 언젠간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소비 씀씀이를 봐서 명품을 사고 막 이렇게 막 뭐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사람들 언젠가 번 건 다 쓰게 되는 거니까 소비를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괜찮아요. 그 선택의 결과까지도 다 반영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소비를 안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돈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택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반영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당신은 어디다가 돈을 썼습니까? 카드 내역서를 봐주시죠. 짠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뭐야 내가 뭐 어디다 썼는지 네가 왜 관심이야. 이렇게 되니까 쉽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소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수준도 있고요. 임금률도 있고요. 소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재산을 통해서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재산의 기초에서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소득이나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부동산, 뭐 주식,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거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사실은 또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이라는 것은 절약에 해당하는 개념이야. 내가 집을 갖고 있어, 부동산을 갖고 있어. 내가 뭐 서울의 강남에 그냥 살고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거기서 쭉 살고 있었다 합시다. 근데 나는 친구들도 다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은퇴 이후에도 그냥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오른 거야. 그래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거죠. 근데 세금을 내려고 하면 내가 지금 소득이 없어. 그럼 어떻게? 집을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내가 지금 뭐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거기서 조용히 옛날부터 살아가지고 고향에서 내 고향이 거기야. 서울 강남이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계속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재산을 과세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요 현금 흐름이 부족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야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세금을 때리면 되는데 이 사람이 투기 목적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 사실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산도 사실은 마땅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능력의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어느 거 하나가 특별히 더 낫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골고루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그냥 현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면 소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금 흐름의 제약 문제로부터도 어느 정도 재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의 제약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소득이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세를 이제 운영할 때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실현 여부입니다. 실현 여부. 실현된 소득에만 과세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갔어. 집값이 올라갔어. 나 부자 됐어. 아, 근데 그걸 집을 팔아야지 내 손 안에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현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아니 집값이 올라갔는데 발생한 사실만 가지고 세금을 때린다? 이거는 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발생 자체가 집값 상승, 주가 상승 이게 경제적 능력으로 엄밀하게 봐서는 이렇게 이걸 이제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발생주의에 입각해서는요.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집값이 떨어지거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소득이 되면 정부가 보조금 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현행의 조세는요. 사실은 의미는 발생주의가 이론상 좋긴 하지만 예외 없이 실현주의라는 그런 실현을 시켜야 돼. 내가 주식을 팔아서 내 손 안에 꽉 움켜쥐게 되면은 그랬을 때 세금을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우리 경제 언론에서도 많이 하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목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때려요. 명목소득을. 자, 그런데 누진적인 세율 구조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임금을 얼마를 받냐면, 1,000원을 받고 있어요. 1,000원. 자, 그런데 이 1,000원 가지고 이제 물가가 100원 이렇게 돼 있으면,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사과의 가격이 100원이면 내가 사과를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하면 10개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자, 근데 만약에 물가가 올라갔어요. 2배 올라서 200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2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상품의 가격 수량이 5개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럼 내가 회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저기 사장님, 제가요. 생산성은 똑같고요. 하는 일은 똑같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서요. 그냥 1,000원 받게 되면 구입할 수 있는 사과의 개수가 5개로 반토막 납니다. 자, 그래서 이것 좀 임금 좀 올려주세요. 2,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10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가 뭐야? 나의 실질소득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실질소득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어디다 때린다? 그렇지. 여기 보시면 세금을 여기다 때리는 거야. 텍스를. 근데 그것도 누진적인 과세를 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뭐야? 아이고, 부자 되셨네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소득이 증가하셨네요.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누진적인 세율 구조 하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요. 저절로 조세 부담이 무거워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을 인덱싱 해가지고요. 조정해주지 않게 되면은 조세 부담이 실질적 조세 부담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에 요소소득과 이전소득의 차등의 필요성이 또 생겨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소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생산 요소를 공급해서 얻게 된 노동이나 자본 등을 공급해서 얻게 된 소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전소득은 뭡니까? 그치, 내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가난하다라고 해서 도와주는 게 이전소득 트랜스퍼예요. 이건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전소득도 사실은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만약에 가난한 사람한테 너 좀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게, 정부가 도와줬어? 그랬더니 뒤돌아서서 딱 보니까 아이고 너 돈 생겼네? 거기다 세금 때리면 좀 웃긴 거잖아. 왜 줬다가 세금을 또 뜯어갑니까? 아예 그러면 세금을 띄고 주든지 하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론상 보면 이전소득도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건데 여기에 세금 때리는 것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이전소득에는 세금 때리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요소소득이에요. 이게 요소소득은 이제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득이 노동을 제공한 거냐, 근로소득이죠. 집을 빌려줬거나 주식 투자했거나 이자소득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소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소득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귀속소득이라고 합니다. imputed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주택이나 부동산 같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내 거야, 내 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직접 스스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부가 쌀 농사를 짓게 되는데 자기가 쌀을 사 먹을 필요 없잖아.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 입으로 가게 되는 게 일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와 너는 쌀 안 사 먹어도 되겠네? 아니죠. 자기가 자기한테 사 먹는 거라고 해야지. 내가 만약에 학원을 운영하는데요. 이 학원이 바로 내 건물이야? 되게 좋은 거지. 야 너는 임대료 안 내서 좋겠다. 아니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임대료를 자기가 자기한테 내는 걸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래 귀속소득 같은 경우도요. 자기가 스스로 사용하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임대소득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과세 대상으로 만약에 이걸 제외한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임대하게 되는 것은 세금을 안 내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임대소득 얻게 되는 건 세금 내고 그럼 사실은 두 개 똑같은 건데 차별 대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신이 소유한 집에 직접 사는 사람과 임대해 주는 사람 아니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거야. 자기한테 임대했냐 타인한테 임대했냐 똑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르게 취급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귀속소득을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자기가 사는 사람은요 조세 부담이 작아집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이것도 다 소득의 일종이 되는 것이고 수평적 공평성 입장에서는 귀속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귀속소득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농민이 스스로 경작한 농작물을 소비했어. 이것도 귀속소득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소득을 간주하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실질적으로 보면 소득이 발생한 다음에 그걸 자기가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성 측면에서는 현물 소득에 대한 과세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을 취득하는 거에 따른 비용 처리 이것도 해줘야 돼. 아니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A가
1억의 수입을 얻게 됐어요. B는 수입이 얼마냐면 5천만 원에 수입을 얻게 됐어요. 야, 너 A야, 소득을 많이 벌었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8천만 원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얘가 자동차 딜러를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뭔가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주고 막 하는 거야. 얘는 비용이 1천만 원만 이렇게 있었던 거야. 비용이 이렇게 발생한 거야. 여기도 비용이 발생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비용까지 고려한 A는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야? 2천밖에 안 되고 얘는 4천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A보다 B가 훨씬 더 비용을 제한 소득이 더 크다, 이렇게 더 능력자다, 이렇게 더 많이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에도 소득을 취득에 소용되는 비용을 제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좀 더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까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가? 밥 먹은 것도 비용 처리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딱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있겠지만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능한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요, 적절하게 비용 처리를 잘 하게 되면 세금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불쌍해 보이잖아. 비용을 많이 쓰게 된 거니까. 그래서 A가 오히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능력의 평가 기준으로서 우리가 소득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볼 거냐면, 그래요, 수평적 공평성 말고 수직적 공평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 했는데 얼마나 많이 내야 될 것인가, 그런 누진세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